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네, 오늘 전격시사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재표결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진격의 경제 코너에서는 국내외 금리 동향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화 이슈에서는 영국 BBC 다큐로 재조명되고 있는 버닝썬 사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 23일 목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전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9730으로 문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우정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 주 28일 재표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 재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통과가 다시 되려면 295명 이 의원들이 모두 출석을 한다고 하면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야 되고 국민의힘은 17명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네. 공개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김웅, 안철수, 유이동 의원 이렇게 3명이죠. 국민의힘은 철저히 또 어제 전해드린 대로 내부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을 한 명씩 각각 접촉을 하면서 좀 표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이 관철을 시키겠다면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양상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 또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이걸 해결 못하면 민중투쟁이 일어난다. 또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일단 재표결을 하는 28일까지 이런 공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 하루 만에 바로 영장을 청구를 해버렸습니다. 이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4가지인데요. 우선 택시를 들이받아서 기사를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 또 김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치상 혐의, 이 혐의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위험운전 치상 혐의도 적용을 시켰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른바 이 운전자 바꿔치기죠. 김 씨의 매니저가 대신 처음에 허위 자수를 했었는데 경찰은 이걸 이 김호중 씨가 직접 부탁하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 혐의도 적용을 했고 이 마지막으로는 이 도로교통법상 사고구 미조치 혐의까지 적용을 해서 모두 4가지입니다. 김 씨 외에도 이 김 씨의 소속사 사람들도 이번에 줄줄이 영장이 좀 같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 소속사 대표인 이모 씨 또 본부장인 전모 씨에게는 범인 도피와 또 증거 인멸 등의 혐의가 적용돼서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특히 또 본부장이라는 이 전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를 빼내서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 이렇게 좀 진술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일단 내일 이 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김호중 씨 측이 앞서서 오늘 내일 김호중 씨가 이 서울에서 콘서트를 강행하겠다 열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내일이 심사기 때문에 내일 공연은 특히나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심사가 열리면 대기를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영장 청구에 적용한 혐의 중에 조금 전에 우리 기자가 전해 주셨습니다만 그 음주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하던데요. 네,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좀 특이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습니다. 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을 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특정이 돼야 하는데 이 김호중 씨가 알려진 대로 술 마신 지 17시간이나 지나서 경찰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하게 특정을 할 수가 경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은 이 부분을 배제를 하고 이 부분 대신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위드마크 공식이죠. 이 공식을 써서
그래서 김호중 씨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일단 경찰이 추정을 한 상태에서 추가로 좀 보완 조사만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우 기자 얘기한 그 위드마크 공식 있잖아요. 네. 그거로 재판을 했는데 무죄가 나온 경우가 네. 많았다고 하던데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좀 실제로 보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런 허점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찰이 이번에 김호중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 대신에 위험운전치상이라는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 이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거는 알코올 농도가 특정이 안 돼도 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가 음주운전보다 높다고 합니다. 위험운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 이 사고 당시 좀 영상을 보면 김호중 씨가 이 중앙선을 넘어서 좀 이렇게 아찔한 사고를 냈었는데 이 장면만 봐도 충분히 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경찰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대통령실과 여당 또 정부와 여당 사이에 정책의 엇박자가 내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KC 인증 도입 논란이라든지 또 고령 운전자 면허 문제라든지 이 정책 혼선을 계속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대책을 혼선이 계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책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 뭐 이른바 이 당정제의 엇박자가 있었는데요. 이 뭐 예를 들면은 뭐 고령 운전자에게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좀 반대 여론에 부딪히니까 이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곧바로 수습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틈을 타서 뭐 야당이 좀 곧바로 공세를 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혼선은 누구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대책이 나왔는데 이 당정대의 이 정책 조율을 위해서 정책의 조율을 위해서 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매주 한 번씩 대통령실 정책실장 또 당의 정책위 의장 또 국무조정실장 등이 모여서 구체적인 정책의 진행 방향을 논의를 하고 한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별도로 국민 눈높이에서 좀 정책을 보기 위해서 이른바 이 레드팀이라고 하는 것도 운영을 할 걸로 전해집니다. 네, 그런데 또 공매도 재개 문제로 네. 또 혼선이 있었어요. 네, 이번에 이 공매도 재개 문제에 대해서 또 좀 엇박자가 있어서 대통령실이 결국 좀 정리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이 공매도 문제에서 좀 혼선이 생긴 건 최근에 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대통령실은 이 이복현 원장의 개인 희망일 뿐이다 이렇게 좀 일축을 하면서 공매도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를 오늘 여는데요. 이번에도 동결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군요. 네, 이번에도 이 현재의 기준금리 연 3.5%를 유지할 것이다,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무래도 좀 뭐 물가 때문인데요. 뭐 지난달에 물가 상승률이 2.9%까지 좀 잠시 내려왔지만 그래도 이 하는 목표치인 2%보다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도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오늘의 금리보다 더욱 주목되는 거는 오늘 있을 이 올 하반기 통화 정책 방향, 올 하반기에 있을 방향에 관한 언급일 겁니다. 네. 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도 과연 이 시장 금리를 정말 언제 내리냐, 저 같은 이 수백만 대출인들이 정말 이렇게 기다리는 뉴스일 텐데요. 네. 앞서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 통화 정책의 방향에 관해서 이 세 가지 변수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미뤄질 가능성, 또 두 번째는 기대보다 성적이 좋은 우리 경제, 이 마지막이 중동 사태까지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였는데 이 상황들이 지금 좀 각각 좀 바뀌었으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변수들을 토대로 이창용 총재가 어떤 언급을 할지, 하반기에는 어떻게 운용을 할지, 언급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 기자 전해주신 것 중에 기대보다 실적이 좋은 우리 경제, 네. 이 대목이 있는데 네. 오늘 한은이 경제 전망치 수정 발표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경제 전망치를 좀 올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난 1분기에 특히 우리 경제가 1.3% 깜짝 놀랄만한, 시장이 놀랄만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전망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난 2월에 이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2.1%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금 올리면 어디까지 좀 올릴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려견 훈련사, 이 개통령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강형욱 씨요. 네.
이 직원들 상대로 갑질해왔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이 의혹이 지금 좀 자꾸 나오는데요. 인터넷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직원이었다, 과거 직원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을 좀 보면 수위가 대략 이런데요. 뭐 강 씨의 유튜브 채널에 이 달린 댓글입니다. 이 사무실에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데 누워서 일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왔다는 겁니다. CCTV로 실시간 감시를 좀 했다는 거죠. 강 씨가 강영욱 씨가 사무실에 CCTV를 9대를 설치를 해서 직원을 감시했다는 주장과 함께 CCTV 화면이 좀 일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일부 CCTV는 이 여직원들이 옷을 좀 가끔 갈아입는 곳에서 설치가 돼서 직원들이 항의를 하니까 강영욱 씨 부부에게서 업무 태만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역공을 당했다는 폭로도 있었고요. 네. 또 뭐 화장실을 직원들이 단체로 이 특정 시간대에 화장실을 몰아서 가도록 했다면서 뭐 사실상 우리가 뭐 배변 훈련 대상이냐 뭐 이런 폭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영욱 씨의 입장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이 강영욱 씨가 뭐 곧 이런 폭로들이 나오다 보니까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강영욱 씨는 이번 주말에 이 강원도 정선에서 예정됐던 반려견 행사 참석도 취소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회사는 올 초에 이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결국에는 뭐 입장을 좀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가 되겠네요.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사 2027년부터 시작되는데요. 어느 곳에 어느 규모로 할지가 대략 지금 발표가 됐습니까? 네, 윤곽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1기 신도시 29만 호 중에서 분당에서는 8,000호, 일산은 6,000호, 평촌, 중동, 산본 이렇게까지 각각 4,000호씩 해서 총 2만 6,000호가 기본입니다. 여기다가 각 지자체가 최대 50%까지 더 지을 수가 있어서 최대는 3만 9,000호까지 이 선도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뭐 절차는 좀 대략 이렇습니다. 각 지자체가 다음 달 공모 지침을 공개를 하면 공모를 한 뒤에 제안서 접수 또 지자체의 평가를 거쳐서 오는 11월에 최종적으로 선도지구가 선정이 됩니다. 2027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2033년 입주가 목표입니다. 선도지구는 특히나 뭐 안전진단도 면제를 받게 되고 뭐 용적률 완화 이런 좀 혜택들이 받을 수 있어서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이 이 선도지구 선정을 좀 노리고 있는 곳들이 좀 많은데요. 네. 핵심은 주민 동의율이 많아야 합니다. 이 주민 동의율이 이 선정 기준에서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를 할 정도로 이 주민 동의가 없으면 이 추진이 힘들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을 남은 기간 동안 좀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는데 멀각에서는 또 한 번 부동산 시장 자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뭐 우려도 나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세심한 정책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우정하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3분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당분간은 낮 기온이 대부분 25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강릉과 대구가 32도까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이 30도, 세종 29, 서울, 부산 26도 예상되고요. 햇볕도 강하고 하늘도 맑겠습니다. 따라서 자외선 지수가 전국 모든 지역이 매우 높은 단계로 오후에 치솟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오후에 대부분 나빠지겠고요. 특히 충남과 전남은 매우 나쁜 상태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괜찮겠지만 대전과 세종 충북권이 오늘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쁘겠고요.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영서와 경상권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일요일은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주말 휴일은 오늘과 내일보다는 낮 기온이 3, 4도가량 떨어져서 더위의 강도가 조금은 꺾이긴 하겠지만 대부분 25도를 넘기긴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6.9도입니다.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평소 막히지 않던 길이라 더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대감 분기점 부근 지나기 답답하시죠?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km 구간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진주 분기점 부근의 사고는 정리됐습니다. 수도권 출근길 볼게요. 예상 가능한 정도의 정체가 살펴지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어렵진 않은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수원 부근에서 지체고요.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장수 부근에 사고 났습니다. 서운 분기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전격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예, 90년생이군요. 예, 국민의힘 최연소 지역구 당선인, 네, 그리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입니다. 김용태 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네, 별명이 있습니까? 별명은 뭐 따로 없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포천가평 세일즈맨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뭐라고 예. 부릅니까? 제가 포천 네, 여보세요. 여러 가지 예. 여보세요. 네, 예, 말씀하세요. 예. 포천가평의 많은 그 수도권 규제라든지 여러 네. 가지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오셨던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과 또 이러한 것을 중앙정부 하기 위해서 제 포천가평의 홍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통은 뭐 최연소 MZ 정치인 이렇게들 부르는데 포천가평을 알리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전화 연결이 조금 좀 안 좋아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요. 그 재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 비대위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비대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각 생각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당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일 텐데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특검이 결국에는 이러한 진상 규명과는 좀 벗어난 정치 특검, 결과적으로 요즘 탄핵을 많이 외치고 있는데 국정 공백을 이용해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다 민주당이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런 특검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개적으로 찬성 표시한 의원들이 3명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의원들과 비대위 차원에서 접촉이 있습니까? 그거는 비대위 차원에서 접촉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원내 지도부에서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 분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주당하고 다른 점은 민주당은 당론하고 개인 의견, 반대 의견 내면 안 된다라고 당대표라든지 몇몇 분들이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하고 다르게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다양한 당내 의견이 존재해야 되고 또 존중받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세 분의 의원분들도 분명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주장하는 주류 민주당의 분들하고는 다른 고민일 텐데요. 무엇이냐면 결국엔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 특검이 맞냐, 공수처가 맞냐, 이 선의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다만 민주당의 그러한 계책, 정치 특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 특검에 이용당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3명 이외에 특검 재의결 때 찬성할 국회의원들이 더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21대 국회의원분들 중에 몇몇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분 말고도 제가 알기로 비공식적으로 이제 찬성에 관한 그런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7명을 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개혁신당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영태 비대위원이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개혁신당은 지금 특검법 찬성이 공식적인 입장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 역시 이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억울한 죽음에 대한 혹시 또 모를 외압이 있었을지도 모를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서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는 이 진정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진정성이 지금 민주당, 여소야대 거야 192석을 갖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에 이용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 개혁신당이 22대부터 국회의원 3명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재표결에는 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이번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야권에서는 22대 바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요. 그 경우에 개혁신당이 상당한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던데 우리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개혁신당은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캐스팅 보터라기보다는 그 192석 쪽에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다만 이제 당내 이제 8석의 어떤 그 정족수를 따져보면 8석 그 재결이 됐을 때 8석의 여당 내 의원들, 22대 의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조금 더 큰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좁혀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최상병 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받는 게 맞냐 아니냐로 문제로 귀결하면 결국에는 진영 간 정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한 문제보다도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무엇이냐면 네. 이 문제가 최초에 논란이 됐었던 것이 이제 박정훈 대령의 조사건이 이첩하는 과정에서가 다시 촉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박정훈 대령의 조사의 어떤 양심, 조사를 폭넓게 설정한 그 권한, 어떤 그런 조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처음에 제대로 조사하려고 했던 그 문제, 그 양심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것이 이제 이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박정훈 대령의 기소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여당 내에서도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법부 판단 전에 여당도 기존의 입장과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22대 당선인들도 다 개인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판단이 있을 거고 그걸 존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렇지만 실제로는 당선인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22대 국회에 등원했을 때 8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제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그 8분도 저는 결과론적으로 그 딜레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상규명을 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가 굉장히 또 강하실 것이고, 네. 결국에 중요한 건 다만 민주당이 지금 어제도 뭐 고민정 의원께서 또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또 꺼내셨고, 김용민 의원께서도 최근에 방송에서 탄핵이라는 이야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러한 정권을 어떻게 보면 침탈하려는 조기 대선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야욕을 서슴지 않게 계속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여당의 의원분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 8명에 해당될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께서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이러한 민주당의 어떤 그런 계략에 이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더라도 그리고 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재표결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야권의 그 전략에 말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주말에 장외 집회를 비롯해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영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강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이 정국 운영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엔 특검만이 수사는 악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병 사건만 하더라도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김계환 사령관하고 박정훈 대령의 대질 신문을 시도를 하려고 했었고, 또 김계환 사령관도 계속해서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민주당은 정작 이러한 억울한 죽음을 진상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의도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 자체를 뭔가 악한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본질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이 최상병 특검 건이라든지 뭐 추경을 발의하겠다라는 최근의 발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 국정 공백을 일으켜서 본인들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은 지금 경찰의 수사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여기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공수처가 이 사건에 공수처의 명운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공수처 폐지까지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수처도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이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당도 아마 이 입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가 부진하다면 공수처 폐지도 고민해야 되고 또 먼저 여당이 특검을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동훈 공수처장의 취임제 일성도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에 모든 걸 걸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또 뭐 당선자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그 재의결 또는 특검에 찬성해 달라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하던데 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특검법 찬성해 달라는 단체 문자도 보내기도 했다는데 혹시 위원님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22대 당선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은 21대 국회의원 여당 분들 향해서 문자를 돌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다만 저는 뭐 결과가 어떻든 뭐 또 이유가 어떻든 목적이 어떻든 여야 의원분들 간에 이런 접촉, 뭐 대화 많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도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지도부신데 문자는 받을만한데. 뭐 어쨌든 여야 의원들이 대화를 하고 생각을 좁히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일들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우리 김영태 위원 말씀대로 야권 쪽에서 대통령 탄핵 얘기를 뭐 아직 공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적 갈등이 상당히 고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다들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또 국민들이 정치를 다시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최근에 또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추경과 관련해서도 1호 법안으로 내겠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추경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알아야 될 것이 결국엔 예산 편성권이라는 것은 헌법의 행정부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을 계속 민주당이 알면서도 추경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떠한 그러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반헌법적인 생각이라고 들고요. 마찬가지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특검을 통해서 민주당이 사법부 또 행정부 입법부 이러한 것들 장악하게 하고 또 탄핵을 여러 차례 또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제밥에만 관심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이 많이 어렵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러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원하고 계신데 좀 어떤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길인가 민주당이 사리 사욕만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잠깐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총선 백서 특위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특위를 이끌고 있던 조정훈 위원장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이 나왔고요. 그런데도 조정훈 위원장 사퇴해야 된다 뭐 또는 이런 식의 백서라면 무용하다. 뭐 이런 무용론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당연히 총선백서 TF 그러니까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저희가 수도권에서 3번 연속으로 총선에서 패배했고 이 원인을 찾고자 하는 위원분들의 그 노력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하나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결과를 해석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뭐 원내를 들어갈 예정이지만 제가 이제 지도부도 생활도 여러 차례 했지만 저는 가만히 있어도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행위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다른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결과를 해석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치 행위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좀 당내가 과열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좀 과열을 좀 시키시고 자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가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을 정말 찾아가는 과정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서 다음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백서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알면 될까요? 백서 작업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를 책임지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다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백서의 어떤 원인을, 그러니까 이른바 오답 노트를 적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다음번엔 저희가 다시 실수하지 말자는 그 과정이니까 저는 이 백서에 대한 작업을 찾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가 아주 제일 큰 이슈 같던데 그 김영태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당권 주자가 전당대회에 출마하셔서 당의 미래라든지 국가 개혁에 대한 어젠다라든지 이러한 것을 토론하는 장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논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지혜로운 결정하시길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다는 뜻이죠. 예. 예, 그렇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출마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됩니까? 당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것이 좋겠지만요. 다만 네.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고려해 본다면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도 대권 주자로 이제 언론의 해석이 있고 네. 이번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대권 주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리스크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고 만약에 잘 해결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섰을 때는 아마 어떤 긍정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판단할 때는 출마하시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건 본인께서 아마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광역단체장은 당이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이잖아요. 예. 예, 홍준표 대구시장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럼요. 예. 홍준표 시장이 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상당히 아주 격렬한 또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아주 수위가 높은 이런 발언들을 좀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상임 고문도 하셨었고 당에 굉장히 소중한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최근에 주시는 말씀들은 당내 구성원들이 좀 불편할 만한 말씀들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시장으로서 좀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홍준표 시장의 의도와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해석과 다른 어떤 그러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홍준표 시장을 위해서도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당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홍준표 시장에게 좀 발언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예.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예방 오늘 합니까? 오늘 봉하마을도 황우여 위원장께서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방문도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대위원들이 같이 동행하십니까? 이게 몇몇 비대위원분들 같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못 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태 위원은?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여기 또 비대위 차원에서 또 해야 할 업무들이 있어서 네. 저는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결과는 좀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입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예방했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고요.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라고 해서 출범을 했는데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의 이 행보가 굉장히 광폭이라서 왜 이러나 하는 일각의 의구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보셨습니까?
여당의 비대위는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당대회 관리고요. 네. 그 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정치적인 지혜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저희 비대위원장께서 상임고문 오찬 또 광주에서 원외위원장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당대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의 하나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당대회는 대충 정해졌습니까? 시점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처 공식 보고를 받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당내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그다음 비대위원들 간의 의견을 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영태 비대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소비자 기후행동에 진심으로 활동하는 한세리입니다. 환경부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 2021년 11년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2.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재활용률은 높아지지가 않아요. 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데요. 플라스틱 재활용 통계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분리배출을 열심히 해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요.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의 특성 때문인데요. 7가지나 되는 플라스틱 소재에 따라 정확한 분류 작업이 어렵고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이를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EPR이라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있는데요.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도달하지 못하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인데 독일처럼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및 유통업체들이 폐기부터 재활용까지 의무적으로 책임지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낮 기온은 강릉과 대구가 32도까지 오르면서 동쪽의 기온이 서쪽보다는 1, 2도가량은 더 높겠는데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서 골고루 더워집니다. 세종시와 대전도 각각 29, 30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서울과 부산 26도의 낮 기온 예상돼 전국의 낮 최고 기온 분포는 22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약간 더 더워지는 곳이 많습니다. 모레까지 경상권은 30도 이상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오늘 햇볕도 강합니다. 자외선 지수가 전 모든 지역이 오후에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 해가 정점일 때에는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긴 소매나 모자, 자외선 차단제 등을 꼼꼼히 이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후에 오존 농도도 대부분 좋지 않겠고요. 충남과 전남은 매우 나쁨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또 대전과 세종, 충북권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내일까지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일부 동쪽 지역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비도 오겠고요. 주말 휴일은 오늘과 내일보다는 3, 4도가량은 낮 기온이 떨어지긴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7.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두 번째 손님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입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그 워크샵 중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워크샵 분위기 좀 전해 주실래요? 예, 처음 만나다 보니까 서로 아주 화기애애하기도 하고요. 네. 또 약간 서먹하지만은 결의가 있기 때문에 잘해보자 뭐 이런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당선인 워크숍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초선 의원들이 71분 정도 되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경선 과정도 치열했고, 예, 그래서 또 저희들이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있고, 그런데 민주당 자체에 대한 지지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잘해봐라. 윤석열 정부 정말 이대로 되겠느냐. 또 이런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 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영배 의원은 이번에 삼선고지에 오르셨던가요? 제가 재선입니다. 재선고지에 오르셨던가요? 예, 두 번째 됐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 네네. 후 28일 본회의는 김진표 의장이 열겠다고 했으니까 그날 열리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열린다고 저 보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가 역대 최고의 정쟁 국회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총선 민심을 받든다는 차원에서는 21대 국회 마감하면서 본회의 반드시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모든 언론이 이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몇 표가 나올 거냐 이걸 이제 주목을 하던데 우리 김영배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철수 의원 등 이제 몇 분이 공개적으로 이제 특검은 해야 되지 않냐 총선 민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전 아마 원내 지도부들 국민의힘에 상당히 긴장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도 보면은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민심을 알기 때문에 최소한 총선 민심은 좀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상식이라고 보는데요. 이번 국민의힘이 정말로 좀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에 장외 집회를 포함해서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압도적 다수 당인데 이렇게 여론전 장외 집회까지 하는 이유는 뭔가요? 장외 집회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국민들에게 걱정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 그만큼 또 총선 민심이 반영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집회를 가지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신다기보다는 오히려 총선 민심을 좀 받들어라. 이런 민심이 전달되는 통로로 저는 국민들께서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 거론하신 거 안철수 의원이요. 네네.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 장애 집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거인의 약자 코스프레다. 장애 투쟁은 힘없는 소수 정당이 하는 건데 이런 논평을 했더라고요. 야당들이 아무래도 독주하는 여당,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하면서도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독주하는 모습이 그대로 또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표현할 방법이 야당으로서는 참 마땅치가 않거든요. 네. 국회장도 열리지 않죠.
그리고 선거 결과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나는 뭐 내 마음대로 내 갈 길 간다 이런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절망의 표현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몇 표의 이탈표, 이른바 그 재의결 당시 재의결 때의 찬성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거냐는 것을 이제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대체로는 이탈표가 있어도 이번에는 그 부결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저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한 15표에서 20표 사이가 이탈을 해야 가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 되겠냐 이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뜻이라고도 보이고요. 정말 초리를 맞았는데도 이렇게 이제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 국민의힘도 미래가 없지 않냐.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대승적으로 이런 이제 우리 나라의 미래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28일 재의결에서 이제 부결이 되면 그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이걸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 치르면서 결정적인 분수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로 최병 사건의 대상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해서 런종섭이라 이렇게 범인을 도피시키느냐 이런 게 이제 민심 악화에 아주 중요한 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선도 대패했으면은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치는 그래서 뭔가 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도 회초리 때리고 나서 더 화를 안 내실 텐데 지금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진짜 이번에는 몽둥이 아니라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절망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힘이 똑똑히 알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미래 지도자분들은 결단이 임박한 거 아니냐.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정말 좀 촉구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재추진하면 그 대통령 거부권이 다시 행사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 경우에 또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그때는 통과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게 22대 국회 구성이 야권이 192석이기 때문에 200석에 10석 조금 모자라게 8석 정도 이제 모자란데요. 의석수로 보더라도 상당한 긴장감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요. 저는 정치가 결국 민수군주라고 결국 국민들은 물이기 때문에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2대 국회에도 정쟁으로 이게 얼룩지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그 청문을 거쳐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제 취임을 했어요. 네네. 상당히 빠르게 이 그 순직대원 사건 수사를 지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는 저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를 열심히 해왔다고 저희들은 평가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인력이나 여건이 굉장히 뭐 불리한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해왔는데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흠결이나 이런 게 있지만 일단 공수처가 일단 수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저는 수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현재 공수처법상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유재훈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은 있지만은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건 분명히 하면서 그러나 수사는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기소권이 없어서 제대로 수사를 안 받으려고 아마 이 법꾸라지처럼 나올 텐데 그 부분은 그래서 국민들께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특검 논의도 필요한 경우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가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계는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제2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그래도 미진하면은 내가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은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으로 거의 확실하게 이제 보이는데 본인이 먼저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제대로 된 자세는 아니다. 정말 당당하다면 특검에 대한 수용 의지를 밝히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동안 국민들께서도 보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보면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과 가족에 대해서는 회피로 일관해오신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건 필연적으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수사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이제 공수처의 수사는 당연히 제대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대통령이 자칫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그냥 언술 아니냐 이런 점을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을 가진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과 여당도 분명히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저 의원님 그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네. 혹시 어제부터 있었던 이 워크숍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국회의장 경선 이후에 좀 그 후유증이 좀 크잖아요. 그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 저 워크숍에서 어제 발표해서 논의도 있었고 뒤에서 이제 분임 토의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대체적인 분위기는 아무래도 그런 이제 당내의 다양성 이런 게 보장이 당연히 돼야 되고 그러나 국민적인 이번 총선 결과를 볼 때 정말 속도감 있는 개혁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단합 우리가 이제 함께 일치된 좀 단결을 하자 이런 데는 이견이 없었고요. 어제 좀 이견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대체로는 함께 좀 뜻을 모으자, 단합하자 이런 분위기가 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워크숍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혹시 그러면 그런 문제를 조금 제도화시키기 위한 무슨 대안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된 게 있습니까? 워크숍을 앞으로 이제 계속 좀 한 3번 정도 이상 더 하자. 그래서 공론의 장을 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제도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원내 지도부가 좀 다양하게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 활성화의 방점이 어제는 결론적으로 좀 찍혔던 것 같고요. 네. 상임위별로 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정말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좀 함께 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이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만, 네네. 그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여러 가지 좀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우려와 걱정은 여러 언론에서 지금 그 지적하고 있는 바잖아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도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나쁜 폐해다. 이게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김영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제 이제 토론 과정에서도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지지자들의 이제 이런 뜻을 받드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좀 더 다양한 국민의 뜻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도 이제 필요하냐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게 중요한 과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팬덤 정치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의 본연의 기능 자체가 저는 국민을 통합시켜내는 기능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저는 정치적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그 부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이제 팬덤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이 총선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우선 이 총선 결과를 존중하는 전제에서 다양한 논의가 좀 당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핵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 당원 정당 또는 당원권 강화 이 방향은 어떤 형태로든 그 구현될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크게 보면 지금 이제 정당의 역사로 볼 때 시민이 정당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시민 정당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당원 주권의 시대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제도화될지는 앞으로도 저희들도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오늘 뭐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15주기 그게 있지만 시민 주권의 시대, 당원 주권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은 좀 분명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 그 당원들의 발언권이 더 반영되는 형식으로 뭐 이게 당원 당규도 고쳐질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당 내에서도 그러하지만은 법적으로도 사실은 정당이 좀 더 제도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구당도 제도적으로 지금 없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정당이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의 그런 이제 상임위 전문위원회 활성화라든지 이런 이제 정당 제도화의 과제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22대 국회 정개특위, 개헌특위 이런 데서 많이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네. 특히 이제 감사원의 국회로의 이관 문제라든지 이런 개헌 이슈들이 미국식 대통령제로 전환하자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좀 과제 중에 하나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근데 정치 시간표를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당 경선이 제일 먼저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시도당 위원장들 이제 뽑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그런 이제 의사가 조금 더 반영되는 비율의 개선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미 뭐 지난번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룰 정할 때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크게 그렇게 논쟁이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경선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거냐, 뭐 오히려 이런 부분도 당내에서는 오히려 관심사 아니냐 싶고요. 예, 2년 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이번에 경선으로 뽑힐 시도당 위원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저 김영배 의원은 지금 지역이 서울 지역구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 도전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언론에서 저도 봤는데요. 네. 뭐 저도 이제 고심 중인데, 뭐 당원들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네네. 뭐 상당한 난항을 겪을 거라고 다들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저도 법사위하고 운영위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이 과연 협상에 응할까 지금 열심히 아마 원내 지도부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조속히 됐으면 참 좋겠어요. 대승적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지켜보고 좀 최대한 빨리 국민의 그런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꼭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생각이신가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 공약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아마 물러서기 힘들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극적인 타협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법사위는 우리가 꼭 확보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운영위하고 이렇게 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벼랑 끝에 설수록 극적 타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정치의 묘가 아닐까 싶고 저는 그렇게 좀 극적 타협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인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극적 타협이라면 하나씩 나눠 갖는 거가 우선 떠오르는데 제 머릿속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치는 또 상상력의 영역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보통 언론에서는 192대 108 이렇게 보도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192 야권 이게 늘 함께 하나로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도자들 간에는 대권 경쟁이 전제되기 때문에 경쟁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올해 국회까지는 이번 연말까지는 저는 협력이 기본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야권의 지도자가 누구냐 이런 경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협력을 기본으로 경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이 전체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뜻을 아마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잘 저는 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을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야권의 대권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게 뭐 좀 상식적인 그림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에 뭐 몇 분 더 이제 추가가 될 텐데 국민들께서 굉장히 그런 재미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N번방이요? 네.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예전에 N번방 사건은 많이들 기억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서울대에서 좀 비슷한 종류의 사건이 터졌다라고 해서 이름이 좀 그렇게 붙었고요. 그래서 제2의 N번방 혹은 서울대 N번방 이런 사건으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좀 경찰이 수사를 쭉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법원에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인데 서울대 대학생 일부가 여성 동문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가지고 제작하고 유포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네.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2명인데 이 2사람이 서울대 출신 졸업생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N번방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가해자도 서울대생, 피해자들도 대부분 상당수가 서울대생이에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요. 네. 상당수 대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뭐냐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3년 정도 되겠죠. 대학 동문들이나 지인들의 사진을 음란물하고 합성을 해가지고 배포를 한 겁니다. 텔레그램 비밀방을 만들어가지고 개설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N번방이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오게 된 거고요. 주범은 40대 남성 박모 씨인데 이 사진을 어디서 구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서울대 졸업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서울대 후배 여학생을 포함해가지고 피해자가 한 48명 정도 되는데 이 사진을 이제 오랫동안 이 학생이 이 박모 씨가 10년 넘게 이 학교를 다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요새는 카카오톡에 자기 이제 프로필 사진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번호를 등록했으니까 그 사진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음란물에 합성하는 그런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합성한 그런 음란물 중에는 뭐 미성년자 성착취물 이런 형태로 제작된 것도 있고요. 이 박 씨는 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N번방 사건이랑 또 비슷한 점이 뭐냐면은 그때 예전에도 N번방 사건이 철저하게 분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유포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작을 담당한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이 사람 31살 강모 씨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에요. 현재는 졸업을 한 상태고요. 여성 동문의 졸업사진 또 SNS에 있는 사진 이런 걸 갖다가 뭐 나체 사진에다가 합성을 한다라거나 이런 식을 한 거고요. 또 딥페이크 합성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얼굴만 바꿔서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40대 박모 씨가 이걸 텔레그램에 유포하는 유포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되게 악질인데 더 악랄했던 거는 아까 이 말씀드렸던 박 씨가 학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 여성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당수가요. 그러면 이제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겠죠. 뭐 학교 그렇겠네요. 어디고 예. 과 어디고 나이 뭐 이런 것들 사는 곳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이 신상 정보를 같이 텔레그램방에 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영상물로 인한 뭐 사진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지만 또 신상 정보도 개인 정보도 유출이 됐다라는 그런 피해도 이중적으로 입은 거죠. 하여튼 전화번호 함부로 주면 안 되는 사회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같이 학교 다니면서 물어보는데 거절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2사람이 역할 분담을 했다 그러면 공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공범이면은 2사람이 잘 아는 사이입니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관심사인데 학교 다닐 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네. 텔레그램에서 처음 만난 건데 일단 박 씨가 먼저 이런 식의 방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텔레그램 방을. 근데 강 씨는 또 이런 식의 좀 왜곡된 성적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텔레그램 방을 쫓아다녔는데 박 씨가 운영하는 방에 입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요. 이 박 씨가 운영하던 텔레그램 방이 한 200개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한 20여 곳에서 음란물을 유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방에 한 50명 정도가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고 물론 숫자는 다 달라요. 그래서 정확히 지금 몇 명에게 이제 유포가 됐느냐 이런 것들은 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지만 정확히 추산을 못 하더라도 최소 1000명 이상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유포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 사건의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2019년 N번방 사건은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유포해가지고 물론 이제 성착취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영상물 팔아서 돈도 벌고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돈을 요구한다라거나 뭐 대가를 요구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경찰이 지금 현재로서 설명을 하기로는 돈을 노렸다라기보다는 어떤 성적 만족을 위해서 벌인 범행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피해 여성들을 좀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 여성한테 합성된 사진을 보낸 다음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성적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방식이 좀 있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난처하게 되고 이걸로 좀 공포를 느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자, 그러면 피해자도 40여 명 되고 이게 꽤 오래전에 계속 지속된 이런 범죄 행위라고 하면 이걸 왜 이제 와서야 이걸 경찰이 수사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조직 범죄라는 걸 경찰이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들이 각각 신고를 했죠. 근데 신고됐던 경찰서들을 보니까 뭐 서대문서, 강남서, 관악서, 뭐 세종서 각각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곳에 그렇죠. 경찰서에 그리고 피해자들도 이게 나한테 이제 벌어진 범죄라는 건 알았지만 조직적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일어나는 건지 그것까지는 몰랐던 거죠. 네. 처음에는 피해자를 특정하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중지되거나 불송치 결정이 됐고요. 그러다가 지난해 2월에 경찰청이 이걸 재수사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그 단서를 파악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보니까 피해자들 다수가 서울대생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졸업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의 졸업생이 아니면은 파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사진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게 뭔가 좀 서울대와 관련이 돼 있겠구나. 이 단서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척이 됐던 겁니다. 그러네요. 지난 N번방 사건 때도 추적단 불꽃의 역할이 꽤 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도 불꽃이 역할을 했는데 2년 넘게 이 박 씨를 쫓고 있었다라 그래요. 비밀 대화방에 이미 잠입을 해 있는 상태로 소위 뭐 잠복 수사를 해왔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하게 되면은 이제 함정 수사 뭐 아니면 잠입 취재, 잠입 수사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좀 불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불법 영상물을 보게 되고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경찰 쪽에 알리고 그다음에 그런 모니터링 내용도 다 경찰 쪽에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피의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연기를 하기도 했는데 나는 뭐 30대 남성의 뭐 서울대 출신이다. 미모의 아내가 있다. 그런데 뭐 아내의 속옷이 있는데 가져가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범인을 잡아내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성범죄 특징이 아는 사이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네. 특히 지인 능력 범죄 이거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이번 서울대 N번방 사건도 이제 그런 마찬가지죠. 경우인데 네. 처벌 규정이 생각보다 약하다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저도 좀 징역형을 보고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인데 반포할 목적으로 이건 이제 유포한다라는 의미인데 허위 영상물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징역형 자체는 생각보다 좀 낮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진격의 경제입니다. 기준금리 문제, 또 세계 금리 동향 문제,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각국 중앙은행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일단 금리 동결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다른 신흥 국가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먼저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 대체로 지금 흐름이 그런 것 같은데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사실은 과거에는 이 선진국들이 보통 이제 금리 정책 문제에 주도해 왔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보다도 그 주변 국가들이 통화 정책을 주도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가장 관심이 되는 게 금리를 내릴 것이냐, 전반적인적으로 피벗을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지금 신흥국 중에서는 그 중단미 국가들이 대부분 다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좀 다르지만. 그리고 유로존 국가들도 이제 유로존 이해 국가들, 비유로존 국가가 이게 주도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신흥국가, 비유로존 국가들이 금리 인하가 이제 핵심 국가에 해당되는 유럽이라든가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그다음에 페드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 여기에 그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올해 남은 기간에 아마 투자자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 입장에서 최대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은 금리 동결을 지금 7개월째 하고 있나요? 작년 그 7월 이후서부터 금리가 동결된 지가 작년 7월 그 금리 인상 이후에 이렇게 지금까지 동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그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도 잘 아시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봇 기대가 돼서 대체로 그때에 첫 나왔을 때 한 3월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대 한 6차례 정도도 금리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는 그의 그 전문적인 용어로 라스트 마일 부주의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100m를 달리면 90m까지는 좀 체력이 있어서 잘 가다가 마지막 떨어져서 10m는 잘 속도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물가도 사실 높을 때 초반에 잡기는 쉽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10m에 해당되는 부분에 물가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라스트 마일 부지 때문에 자꾸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어지고 그리고 인하폭도 좀 줄어드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하고 동결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주변 국가들은 인하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금리를 잡았다는 뜻입니까? 물가를? 사실 그 주변 국가들의 그 중앙은행의 그 이렇게 목표는 모든 중앙은행들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은 일선 목표가 물가를 잡아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네. 전 세계 물가는 분명히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2023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소비자 물가가 9.1%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를 기점으로 해서 물가가 잡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앞서 말씀같이 신흥국들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 물가를 잡힌 것 이외에도 경기 문제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흥국들은 좀 거센 사람이 지금 최고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같은 경우는 물가는 사실 체질화된 상태거든요. 국민들이 체질화됐다. 그런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처에서 금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각국들이 물가가 안정됐다 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차별화, 디카플링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 좀 주변 국가 또는 신흥 국가들은 시장의 논리보다는 이
정치의 논리가 조금 앞서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전통적으로 유지되는 게 정치권으로부터 좀 영향력을 탈피해야 된다 해서 정치적인 그 중립성 문제라든가 독립성 문제가 중앙은행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이렇게 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시대가 이렇게 우리 구 박사님께서도 포퓰리즘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는 그런 시대의 조리에 이렇게 편승해서 그런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그다음에 이렇게 이 중립성 문제에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 미국이 지금 올해 11월 5일 날 대선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통적으로 세계 중앙은행격인 페드 입장에선 독립성과 이렇게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아주 관건인데요. 지금 파월 의장조차가 사실 자신의 책무적인 측면에서 물가라든가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서도 또 본인들의 반응에 있어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불만이고 파월에 대해서 그다음에 트럼프 이렇게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 파월의 임기가 2020년대 2월이거든요. 근데 본인 자신이 집권 1기 때 제닛 앨런을 대신해서 파월을 의장으로 임명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불만이 돼서 임기 전에도 교체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양후 후보로부터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 파월 의장조차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정책 문제를 의식해서 굉장히 느슨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드조차도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이 제기되는 거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중앙은행도 시대 흐름에 거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은 언제 내리느냐가 문제고 주변 국가들은 이미 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올리는 나라도 있습니까? 네. 올리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특수한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 모든 정책을 대한다 하더라도 1990년대 이후에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단의 비약적인 이렇게 최후 정책을 취했던 것이 2012년 아베가 들어가서부터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엔저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 박사님께서 이제 돈을 버시면 남한테 대출하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남한테 대출했으면 사실 이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일본에 낼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마이너스 금리를 했거든요. 이만큼 경제가 모든 정책을 취한다 하더라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비상수단에 해당되는 전문적인 용어로 이것을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이것이 2012년서부터 12년 동안 장기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변화라는 것은 변화해서 이것이 효과가 되지 않을 때는 빨리 좀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포퓰리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그 일본 정부 그다음에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 그리고 일본은행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중에서는 사실 포퓰리즘 문제에 가장 시달리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1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비전통적 정책에서 전통적 통화 정책으로 비상대책에서 정상화시키는 출구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10년 이상 엔저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내수가 기반이 무너졌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엔화 강세 쪽으로 돌린다. 그러면 지금 일본 경제를 마지막 받치고 있는 것이 수출인데요. 엔화 강세 돌아지면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면 내수도 막히고 수출도 막혀 경제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출구 전략 모색 차원에서 금리를 좀 올려가야 되겠습니다는 쉽게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니까 저러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환투기 세력으로부터 가장 공격당하기 쉬운 여건이 바로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그 출구 전략했는데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강세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엔화 투자하세요. 엔화 투자해서 작년부터 우에 따르는 새로운 일본행 총재가 들어와서 그 얘기 많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구 전략해서 엔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5엔도 뚫려 130엔도 뚫려 최근에는 160엔까지 뚫려서 엔저가 약세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엔화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환차선을 좀 겪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일본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가는 방향은 금리를 올려야 되겠지고 하지만
쉽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 일본 경제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금리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한은이 이제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이제 잠시 후에 금통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가장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금리를 기준금리를 전망하면 한 1시간 정도 후에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측이 맞았나 틀렸나 그렇습니다. 바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도 작년 2월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10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는데요. 네. 이번에도 11차례 정도 11차례는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경제가 어쩌거나 많은 한국경제 위기론이 나왔습니다는 올해 1분기의 성장률이 1.3% 예상치보다 2배 정도. 네. 이게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1.3% 낮지 않느냐 청취자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통계 방식에 익숙했기 때문에 자 미국 경제는 지금 2분기에 3%에 간다는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3%면 낮은 게 아니냐 하는데 통계 방식을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통계 방식이 전분기 대비거든요.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입니다. 그래서 1.3%를 미국식 방식으로 하면 4%가 넘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경제가 좋고 두 번째는 인플레가 지금 아직도 불안하거든요. 그럼 펀더멘탈리 경기 좋아. 물가도 괜찮아. 불안해. 그러면 굳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금리나 기대하고 있습니다는 금리는 이번에도 동결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주류가 되고 있다. 저도 그 견해에 동조한다 하는 걸 잠시 후에 틀린다 하더라도 저는 동조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경제 성장률이 우리 생각보다 또는 기대보다 잘 나와서 경기 부양을 인위적으로 할 상황은 아니고 대신에 물가는 이게 불안한 요소가 좀 있으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잡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동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신 거네요. 사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아마 소상공인 분이라든가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운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통화정책수단은 기준금리 변경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그리고 통화정책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통 보편적 일반적 통화정책이다 이렇게 하고요. 특정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을 질적 선별정책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고 박사님 얘기를 이렇게 해서 조합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크로 지표가 성장률이라든가 물가적인 측면에선 기준금리를 이번에도 동결한다 하더라도 소상공인 그다음 MZ세대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돈을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 측에서는 특정 부위 이렇게 해서 돈을 좀 그쪽으로 좀 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청자분께서는 야 무슨 얘기냐. 돈을 좀 공급해주면 인플레가 재발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특정 부분 MZ세대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다음 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돈을 좀 공급해주면 그게 질적 선별적 정책이거든요. 물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잠시 후에 기준금리 동결한다 해서 땅땅 두드리지 마시고 우리 계층별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니까 기준금리는 동결하되 지금 질적 선별적을 해서 MZ세대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소위 파리스 믹스 정책적인 통화정책인 혼합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쭉 공고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환율을 걱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환율 좀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환율 수준이 좀 높습니다. 1,350원 이상. 그리고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왜냐하면 우리 국내 증시가 외국인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우리 투자들은 해외 밖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투세 폐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밸류업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구체적인 대책을 담아서 우리 증시는 우리가 주인이 되지 외국인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외국인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정책적으로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격의 경제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정체에서 지체로 바뀌어가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평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서인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부천에서 신월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보니까요. 서울 쪽으로 광명역에서 금천 쪽의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포 쪽으로는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 비봉 부근 지나게 더디고요. 8탄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 분기점 이용하실 분들입니다. 당진 분기점 대전 방향 진입로가 전면 통제되겠습니다. 작업 때문인데요. 통제 시간은 잠시 후 9시부터고요. 오후 5시까지는 지날 수 없으니까요. 다른 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네, 문화 이슈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헌식 문화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버닝썬 사태요. 이게 BBS가 다큐멘터리로 이 사건을 다시 조명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닝썬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영사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 어떤 이 버닝썬 핵심 관계자들의 어떤 범죄 행각 이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특히 승리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성들한테 위협을 하고 굉장히 강압하는 그런 영상들이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도 지인들과 충격적인 대화를 나눈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 여성이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지만은 아랑곳이 하지 않고 재미 삼아서 웃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마약 범죄의 그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마약 투여를 받고서 성범죄를 당했다는 여성의 증언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강압이 해가지고 나체 사진을 찍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입자를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게 나중에 남성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간접 증거로 사용되는 등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이 영상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사건을 최초로 폭로했던 강경윤 기자는 여성들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그 여성들을 무력화시키고 모욕하고 혐오했던 그리고 전리품처럼 자랑하고 낄낄거렸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당시 충격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BBC 다큐멘터리는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참혹하기도 하고 네.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김헌식 평론가도 자세하게 이거를 지금 네.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영상 자체는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BBC가 BBC 뉴스 코리아 채널을 통해 가지고 한국어로 시청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이게 영어 버전도 있고 뭐 다른 외국어 버전으로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지금 뭐 주목하고 공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묘사는 저희들이 좀 자제하면서 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거 꼭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하시면은 직접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자, 이 사태에 연루된 그 연예인이 그 3명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네. 사실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 다큐멘터리가 이 법원에서 판결 전에 나왔더라면 아마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 아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네. 이 버닝썬 게이트에 주축했던 승리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동안 복역 후에 2023년에 이미 출소를 했고요. 네. 정준영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만 지난 3월에 출소를 했습니다. 최종훈도 2021년에 이미 출소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승리 같은 경우 상습도박과 성매매 처벌법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가지고 2년 6개월로 이제 감형이 된 상황이었고 정준영도 불법 촬영한 영상물 전송 공유 혐의 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이렇게 처벌을 받았습니다마는 전 세계인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 그것에 비해서 너무 처벌이 가볍다. 이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일이 계속 생겨나는 거다. 뭐 이런 여론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사부재이 때문에 똑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하거나 재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피해자들이 뭐 다시 또 뭐 재심을 요청하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세 사람에 대한 사법 처리는 이제 끝났는데 그러나 뒤늦게 그 지금 그 방영되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 당시 버닝썬 사태가 얼마나 참혹한 범죄였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국민들이 공분하게 됐다. 네, 세계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법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또 그것을 이제 국회 등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이런 부분을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에 그 카라의 멤버였던 고 구하라 씨가 등장합니까? 네. 구하라 씨가 어떤 기여한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이후에 구하라 씨가 범죄 희생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여기에 수천 회 이상의 그런 애도글이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구하라 씨가 사건 취재에 큰 도움을 줬다는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들 버닝썬 게이트의 주요 당사자들이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대화를 하고 거기서 범죄 행각도 모의하고 또 관련 영상들을 공유하면서 그들만의 어떤 즐김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명칭이 등장하냐면 경찰총장이라고 하는 이제 명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청장의 오기인데 이 인물이 왜 중요하냐면 이 최종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마는 뒷배였던 거죠. 기고만장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범죄 행각의 어떤 근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실제 인물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초점이었는데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다 해결해 줄 사람이 뒤에 있다. 실제로 최종은 씨가 음주운전했는데 이걸 무마하게 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단톡방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구하라 씨가 이제 최종훈하고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드러날 수 있도록 협조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최종훈이 밝히면서 드러났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윤구균 총경이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법원 판단에서는 뇌물죄가 성립이 돼서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일단 받았습니다.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혐의 없음까지 받았는데 뭐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경찰 공무원직은 유지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실제로 경찰 실세가 이들의 뒤를 봐주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과정에 구하라 씨가 기여를 했다라는 점, 이 점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자, 가수 김호중 씨요. 네. 음주 뺑소니 혐의 이제 구속영장 신청이 됐습니다. 내일 심사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통상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24일에 실시될 가능성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따로 일정을 잡아서 하는데 이틀 후에 심사를 하게 되니까 아마 내일 정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지만 23일과 24일에 지금 클래식 콘서트가 있죠. 그래서 이 김호중 씨 측은 콘서트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하겠습니다만은 내일은 과연 이제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불투명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대체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김호중 씨 측에서는 그 실질 심사를 좀 늦춰달라고 요청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4일 끝나고 뭐 해달라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27일 이후로 법원이 혹시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렇지만 27일을 하면 법원에 좀 약간 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특혜를 준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또 여론도 지금 안 좋습니다. 특히 위약금이나 그 콘서트 매출액 때문에 지금 계속 11일, 12일, 18일, 19일 그래서 경기 고양시와 창원시의 공연을 계속 해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 공연도 위약금 등 때문에 계속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매출액 부분도 있지만 이 김호중 씨 측이 왜 또 이 슈퍼클래식을 계속 하려고 하냐면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베를린, 빈, 또 뉴욕 필하모니카 같이 유명한 연주악단과 협연을 해요. 그리고 세계적인 소프라노와 또 협연합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명예거든요. 정말 꿈의 무대로 기획을
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만 40억에 이르는 대형 공연이고 그러면서 KBS도 협조를 하려고 주최 측이 되려고 했는데 지금은 KBS는 빠진 측이 이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강행을 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제 그대로 될 것인지 이제 여론은 굉장히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중 씨 측이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게 국민 정서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동떨어져서 지금 그래서 말이에요. 그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도 김호중 씨 가요계 영구 퇴출 요청 네. 청원이 10여 건 이상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범죄자 가수 김호중을 영구 퇴출시켜주라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네. 범죄죄 저질러 놓고도 반성 없이 뻔뻔하게 돈의 눈이 멀어서 창원공원을 감행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났다. 이게 사실 팬이 아닌 분들도 있지만 팬인 분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성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팬클럽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호중 씨 팬이 모두 다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고 그래서 이 KBS 출연 금지를 영구 금지시켜달라 가요계 퇴출을 영구적으로 해달라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이 국민 여론이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겠고 예전에 이창명 씨가 2016년 4월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근데 9시간 동안 잠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검출이 안 되니까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 안 좋은 사례 때문에 결국 계속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이번에 김호중 씨 사라도 이게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적인 그런 여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에서도 김호중 씨 공연 실황 다큐 서비스가 이제 중단된다 하나 둘씩 그런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K-팝 가수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공연 실황 등을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극장 개봉한다든지 OTT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수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알려진 바로만 뭐 4-5편 정도 되는데 이거를 요청에 따라 가지고 종료하는 그런 이제 나오까지 나와서 당분간에 김호중 씨 컨텐츠는 공개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지만 이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그 김호중 씨 수사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도 좀 문제가 제기된다고요. 사실 이선균 씨 사례가 좀 비교가 되는데요. 이선균 씨 사례 같은 경우는 계속 다 공개 출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김호중 씨는 비공개 출두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비공개 이제 귀가가 안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6시간 동안 경찰서 내부에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경찰서 직원 20명이 초과 근무를 했어요. 아이 그러니까 이런 민폐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김호중 씨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5월 23일 목요일 전격 시사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